제 이름은 이명선입니다. 올해 72. 사람들은 저를 시장 할매라고 부릅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고 저녁 7시면 좌판을 걷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5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등은 굽었고 목소리는 시장통 소음에 단련되어 우렁찼습니다. 하지만 제 눈만은 여전히 밝았고 제 직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직감이 없었다면 제 딸과 손주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그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의미 있는 일주일을 열어젖힌 열쇠였으니까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부탁해. 딸 서연이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 태민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염병이 돌아 일주일간 휴원한다는데 공교롭게도 서연이 부부의 중요한 출장 일정이 겹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위 강민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작년 추석 때 제가 손수 담근 배추김치 석포기를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모님, 저희는 백화점에서 사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평생 시장에서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다 맞춰가며 장사해온 제 솜씨를 단번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위생적? 제가 평생 정갈하게 장사해온 것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위생이 곧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상한 것을 팔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장사를 접어야 하니까요. 저는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애절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거절하겠습니까? 알았다.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혹은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보따리를 쌌습니다. 시장에서 가져온 참기름, 직접 빻은 고춧가루, 손주가 좋아할 만한 엿과 약과 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유난히 제 얼굴이 늙어 보이더군요. 주름진 손등과 구분 등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할머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오래된 동네의 모습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점점 더 반듯하고 깨끗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넓고 고든 대로로 바뀌었고 낡은 연립주택들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의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는 성벽 같은 건물이었어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목례를 했습니다. 최서연 씨 어머니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한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리고는 106동 2301호 맞으시죠? 들어가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십수년 전 시장 한쪽에 좌판 하나 겨우 얻어냈을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설렘이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나타났고 2301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동 경쾌한 벨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반가움보다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무튀튀한 눈밑, 움푹 들어간 볼, 그리고 날카롭게 드러난 쇄골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많이 말랐구나. 제 말에 딸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다이어트 중이에요. 요즘 유행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다이어트로 빠지는 살과 걱정으로 빠지는 살의 차이를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후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지만 그것은 사람 냄새가 아니었어요. 인공적이고 차가운 향기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들반들해서 제 낡은 운동화가 밟기에는 미안할 정도였고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제 목소리가 메아리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사위 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한치의 구김도 없는 흰 셔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 그는 제게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 제 손에 든 보따리, 제 낡은 옷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결한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일부러 더 활짝 웃으며 보따리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왔어요. 우리 태민이 먹일 거라고요. 강민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괜한 짐 들고 오시지 말고 다음부턴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말투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의 것들은 우리 집 격에 맞지 않으니 가져오지 말아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고맙다고 해야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강민우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몸을 돌려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우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서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강민우의 본성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제 눈에 거실벽 한쪽에 걸린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환갑 사진이었어요. 몇 해 전 서연이가 사진관에 데려가서 찍어준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거실 중앙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사위가 나를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내 사진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걸어두었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가족 사진은 없었거든요. 서연이와 강민우의 결혼 사진도, 태민이의 돌 사진도, 여행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사진만이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하필 제 사진만? 서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저는 딸의 앙상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잘 먹어요, 엄마. 민우 씨가 워낙 좋은데 데리고 다녀서. 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차잔을 집어들려고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살짝 거쳤어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손목 안쪽에 희미한 멍자국을요. 노르스름하게 번진 분명한 손자국 모양의 멍이었습니다. 누군가 딸의 손목을 세게 움켜쥔 흔적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은 왜 그러냐? 누가 그랬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 어제 부엌에서 그릇 정리하다가 문짝에 부딪혔어. 별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보자. 약이라도 발라야지.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거의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엄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 딸의 그런 과잉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구에 부딪혀서 생긴 멍은 저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시퍼렇게 시작해서 노랗게 번져가는 저 멍은.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태민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6살짜리 꼬마는 제 품에 와락 안기며 할머니를 외쳤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웃음이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저와 서연이, 태민이 셋이서만 했습니다. 강민우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지만 서연이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만이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를 외치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이 차가운 집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밤이 되어 태민이를 재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방은 온갖 장난감으로 가득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시장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몇 개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 잠 안 와. 태민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좋아요.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흥분울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하고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어요. 그때였습니다. 태민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응, 우리 강아지 왜? 저기 거실에 있는 할머니 사진 있잖아요. 아이는 방문 너머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환갑 때 찍은 사진이지. 예쁘게 나왔지? 근데 말이에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 사진은 꼭 저기에만 걸어야 한대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대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 사진 제 방에 걸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큰 소리로. 무조건 거실 저 자리여야 한다고.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무서웠던 모양이었어요. 순간 제 등골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조건 저기여야 한다. 절대 옮기면 안 된다. 이것은 존경이나 효도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태민아, 아빠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말해줬어? 아니요. 그냥 무섭게 쳐다보면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만 했어요. 아이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거실에 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액자 속 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저 자리일까요? 왜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딸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 서연이가 사위 앞에서만 보이는 위축된 모습, 그리고 이제는 저 사진의 위치까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제 육감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강민우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습니다. 식탁에서 태블릿만 들여다보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사장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마치 제가 밤사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자네 덕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잤네. 저는 일부러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 사장님.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네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세상에 돈 벌기가 어디 쉬운가? 나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먼지 마시며 푼돈을 벌었는데 자네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큰 돈을 굴리잖아. 비결이라도 있는 게가? 제 질문은 순수한 감탄을 가장한 미끼였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강민우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그리고는 입가에 조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모님께서 평생 버신 돈 저는 1시간이면 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향한 명백한 무시이자 경멸이었어요. 이건 비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장모님께서는 평생 이해하기 힘든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태민이나 잘 봐주시는 게 장모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알 자격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 끼어들지 마라. 당신의 역할은 손주나 보는 것뿐이다.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누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긴 내가 뭘 알겠나? 그저 내 사위가 대단해서 그렇지. 강민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고 제가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태민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블록으로 성을 쌓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색깔 박사님이에요. 태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색깔 박사님?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나랑 둘이서만 하는 비밀놀이가 있거든요. 무지개 금고놀이요. 제 손에서 블록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금고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금고놀이? 재미있겠네. 할머니도 알려줄 수 있어? 태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이건 비밀이에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놀이래요. 6살짜리 아이에게 가족을 지키는 놀이라니. 대체 강민우는 이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가르쳐 놓은 걸까요? 그럼 무슨 색깔들이 있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할머니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파란색도 있어? 태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 파란색이 제일 첫 번째예요. 파란색 자동차요. 그 다음엔 빨간색 스포츠카, 그 다음엔. 아이는 신이 나서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아빠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니다. 더 말하면 아빠한테 혼나요. 아빠가 순서를 아는 사람은 아빠랑 나 둘뿐이어야 한대요. 태민이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어겼을 때 돌아올 무언가에 대한 진짜 공포였습니다. 아빠가 순서 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작고 여린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범죄에 이 순수한 아이를 가장 확실한 보안장치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서연이는 강민우가 오늘 회식이 늦을 거라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잠든 태민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어요. 비틀거리는 발소리. 취한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제가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혹은 보고도 무시했는지 어둠 속에서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불빛에 그의 잔뜩 찌푸린 얼굴이 드러났어요. 내가 오늘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잠시 상대의 변명을 듣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머저리 같은 녀석.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직도 질질 끌고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소파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교양 따위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날 것 그대로의 탐욕과 조급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감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으면 당장 처리해.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결과물을 가져와. 알았어?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민이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한번 쓰다듬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 저는 한참 동안 굳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 마감일, 가족까지. 이 단어들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어요. 제 사위는 단순히 무례하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하고 추악한 무언가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저는 태민이의 잠꼬대 소리에 깼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이가 끙끙 앓으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악몽을 꾸나 싶어 등을 토닥여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아이의 입에서 또렷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빠. 거기 말고.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 먼저. 그 다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저에게 자랑했던 무지개 금고 놀이의 연장선이었어요. 할머니 사진 및 순서대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것은 아이의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킨 암호이자 지시였던 거예요.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수한 얼굴 위로 강민우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란 걸까요? 아비의 범죄에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잠든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리고 저 방에서 사위의 실체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내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증거도 아군도 없는 외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낮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태민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거예요. 강민우는 물론 회사에 있었고요. 드디어 이 거대한 집에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른 행주를 하나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 사진이 걸린 그 벽 앞에 섰어요. 행주로 액자를 닦는 척하며 발을 헛디딘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제 어깨가 액자 모서리에 부딪혔고 묵직한 액자는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일부러 한쪽 모서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프레임이 살짝 찌그러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치우고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매끈한 실크 벽지뿐이었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아주 낮추고 벽을 비스듬히 쳐다보았어요. 빛의 각도를 달리하며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선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힌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벽과 벽이 만나는 이음새 부분을 따라 누군가 커터칼로 살짝 그어놓은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 선은 완벽한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약 50cm 정도. 정확한 사각형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다른 부분과 감촉의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제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이었어요.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로 향하는 문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의 잠꼬대는 사실이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단서를 확보한 저는 곧바로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강민우의 서재였어요. 그는 항상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서재를 보다 못해 청소해주려는 장모의 호의를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강민우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칼로 잰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했어요. 책장의 책들은 장식품처럼 꽂혀 있었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와 서류 몇 개뿐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책상 밑에 놓인 작은 종이 파쇄기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를 손에 끼고 파쇄기 먼지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잘린 종이들이 국수 가락처럼 엉켜 있었어요. 대부분은 은행 서류나 보고서 같은 흰 종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손으로 잘린 종이들을 뒤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흰 종이들 사이사이에 선명한 색깔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태민이가 말했던 색깔 놀이의 그 색깔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서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색깔 종이 조각 몇 개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종이에는 단순한 색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암호 코드처럼요. 파란색 종이에는 B-2891-KR, 빨간색 종이에는 R-5032-INT, 노란색에는 Y-7714-OFF, 초록색에는 G-9236-SW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암호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저는 각 색깔의 종이 조각을 몇 개씩 손수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강민우는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파쇄하여 흔적을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서재에서 나온 저는 마지막으로 태민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의 방을 둘러보던 제 눈에 책장 한 구석에 놓인 큼지막한 돼지 저금통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저금통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금통은 아이의 책장에 놓여 있기에는 너무 깨끗했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어요. 마치 최근에 누군가 올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금통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저금통은 엄청나게 묵직했어요. 동전이 가득 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흔들어도 짤랑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쿵쿵하는 쇠덩이나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만 났어요. 저금통을 열어보려 했지만 동전을 빼내는 구멍은 강력 접착제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망치로 깨부수지 않는 한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민우가 어린 손주의 방에 이렇게 무겁고 열리지 않는 저금통을 놓아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금통을 위장한 또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어쩌면 파쇄한 문서들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나 USB 같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와 태민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저금통을 제자리에 놓고 태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나 서연아, 이걸 어쩌면 좋니? 저는 일부러 치우지 않고 놔두었던 사진 액자를 가리키며 울상을 지었어요. 내가 청소하다가 그만. 딸은 제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새로 사면 되죠, 뭐.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세 개의 확실한 증거가 새겨졌습니다. 벽에 숨겨진 금고의 흔적, 파쇄된 색깔 문서 조각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돼지 저금통. 이제 저는 저 뱀 같은 사위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세 개나 손에 쥔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찌그러진 액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우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재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찌그러진 액자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제 옆에서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민우 씨, 엄마가 청소하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리셨대. 내가 나중에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니까. 하지만 강민우는 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여전히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주의했네. 강 사장님, 미안하게 됐어. 제 대답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는 액자에서 시선을 떼고 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제 물건에 다른 사람 손이 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특히 제 서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사진 액자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영역 근처를 맴돌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금고의 흔적을 발견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무언가 캐고 다닌다는 사실은 이미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알겠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지.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저를 단순한 눈치 없는 장모가 아닌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틀이 지난 늦은 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태민이 방에서 잠든 척 누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태민이 방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어요. 거실은 암흑이었지만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이 한 남자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였어요. 그는 제 사진 액자가 사라진 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벽에 가져다 댔어요. 띠하는 아주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는 벽의 한 부분을 부드럽게 밀었어요. 그러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스르륵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완벽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였습니다. 강민우는 안에서 서류 뭉치로 보이는 것을 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듯 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지켜봤어요. 그가 금고를 다시 닫자 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한 벽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다시 서재로 사라졌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어요. 금고는 실제했고 그는 지금도 무언가 위험한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강민우가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 왔어요. 모처럼 집안에 감시의 눈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서연이가 어린 적부터 좋아했던 호박전을 부치고 따뜻한 배숙을 만들었어요.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좀 했다. 딸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서연아. 제 부름에 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될까? 아니, 넌 들어야만 해. 그리고 똑바로 봐야만 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작심하고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의 심야 협박 전화, 태민이의 구체적인 잠꼬대, 벽 뒤의 금고, 파쇄된 색깔 문서들, 돼지 저금통. 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만 엄마. 제발 그만해. 서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차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차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두려워.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엄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했잖아. 난 죽어도 그렇게 살기 싫었어. 이 집, 이 생활, 이 모든 게 내가 평생 꿈꿔온 거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려고 하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다시 가난하게 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출장 간다던 강민우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깨진 차장과 우는 서연 그리고 저를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장모님. 흥미로운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계셨군요.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망상성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변의 모든 일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병입니다. 장모님께서 요즘 태민이 잠꼬대나 제 정상적인 업무 통화를 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의 뻔뻔함에 입이 떡 벌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 환경이 장모님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딸은 적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빈손으로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오후 저는 태민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색깔 카드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암호를 만들까? 할머니가 첫 번째 암호를 알려줄게. 파란 바다. 저는 파란색 카드를 놓았습니다.
태민이가 망설임 없이 빨간색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그 다음엔 빨간 불가사리야. 우와, 맞았어. 그럼 빨간 불가사리를 지나서는 노란 잠수함을 타야 해. 태민이가 노란색 카드를 놓더니 마지막으로 초록색 카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초록색 해초 동굴이야. 동굴 안에 보물이 있어.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 순서가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야, 우리 태민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암호를 다 외우고 있어? 꼭 아빠가 차 바꿀 때마다 그 색깔하고 순서가 똑같네. 태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맞아, 할머니. 그거야. 아빠가 그랬어. 아빠, 자동차들은 우리 집 보물을 지키는 비밀 로봇 군단이라고. 파란색 로봇, 빨간색 로봇, 노란색 로봇, 초록색 로봇. 순서대로 기억해야만 로봇 군단이 문을 열어준대. 그래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배웅하지 않았고 태민이만 현관문 앞에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또 와요. 그럼 우리 강아지. 할머니, 꼭 다시 올게. 아파트를 나선 저는 단지 내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111을 눌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저는 이명선이라고 합니다. 단순 가정폭력 신고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의 금융 사기 및 횡령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용의자가 해외 도피를 준비 중입니다. 집안에 비밀 금고가 있고 6살짜리 손주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 윤철호 팀장입니다.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며칠간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쏟아냈습니다. 심야의 협박 전화, 태민이의 잠꼬대, 벽 뒤의 금고, 파쇄된 색깔 문서, 돼지 저금통, 그리고 자동차 색깔 순서까지. 2시간 후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에 윤 팀장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대상이 곧 나타날 겁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잠시 후 초록색 외제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우, 서연, 태민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대상 차량 진입. 전원 즉시 진입. 윤 팀장의 명령과 함께 사복 형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강민우 일가를 에워쌌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강민우가 소리쳤어요. 강민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린 태민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형사들 뒤에서 차에서 내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서연의 얼굴에 원망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형사들이 강민우와 서연, 태민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었어요. 강민우, 벽 뒤에 있는 비밀 금고 순순히 열겠나? 윤 팀장이 물었습니다. 강민우가 도끼 어린 눈으로 입을 다물자 윤 팀장이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탔던 자동차 색깔 순서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한 형사가 노트북으로 차량 정보를 조회하며 키패드에 입력했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열리며 금고문을 드러냈어요. 안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 위조 여권 뭉치, 대포 통장, 범죄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빙고입니다. 젊은 형사가 태민이 방에서 깨진 돼지 저금통과 함께 외장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들고 왔습니다. 모든 투자자 명단과 자금 흐름 내역, 해외 계좌 정보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형사들이 강민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우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들과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우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집을, 사업 자금을 모두 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으며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어요. 예전의 호화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이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창문으로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눠주는 고구마 냄새도 나고 아래층 할아버지가 피우시는 담배 연기도 올라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는 처음 한 달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어요. 제가 문을 두드려도 밥을 갖다 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2번째 달이 되자 서연이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부엌으로 나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오늘 커피 내가 탈게.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짜리 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일이었죠. 하지만 딸은 성실하게 출근했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들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어차피 빚 갚는데 보태야 했으니까요. 이제 서연이는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거울도 제대로 보지 못하던 딸이 이제는 그 수수한 차림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생활을 하던 때보다 지금의 딸 얼굴이 훨씬 더 밝고 평온해 보였어요. 눈 밑에 거무튀튀한 그림자는 사라졌고 볼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는 않니?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진짜 행복해. 처음으로 내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태민이는 동네 공립유치원에 다니며 씩씩하게 자랐어요. 처음 전학 갔을 때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예전 유치원의 아이들은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원했지만 이제 태민이는 저와 손을 잡고 걸어서 유치원에 갔으니까요. 할머니, 친구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했어. 어느 날 태민이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태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태민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쁜 짓을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할머니는 평생 가난했지만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어. 그게 할머니의 자랑이야. 태민이는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치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태민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태민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이상한 잠꼬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우리 집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태민이는 거실 바닥에 누워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화롭고 더없이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도 넓은 거실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강민우의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 적발되어 형량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치려 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소식을 듣는 듯한 그런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냉장고에 뭐 있더라? 김치찌개 끓일까? 엄마가 담근 김치로. 딸은 웃으며 일어났어요. 저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잠든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딸의 콧노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햇살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단골 아주머니들이 반가워했어요. 이 할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냥 딸네 집에 좀 다녀왔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핀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좋은 일 있었어. 아주 큰 좋은 일.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신선한 나물을 골라주고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이명선입니다. 올해 72.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큰 재산도 높은 학벌도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과 손주를 지켜냈습니다. 거대한 악의 성을 무너뜨렸고 우리 가족에게 진짜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시장 할매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할머니 한 사람의 직감과 집념이 수백억 원의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용기를 내세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